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집이 없어서 문제지요. 집값이 계속 치솟아서 걱정이 심한데 또 조금만 또 농어촌으로 가면 늘어나는 빈집이 큰 걱정거리라면서 이러다가 일본처럼 될까봐 또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빈집이 방치되면 거기에 쓰레기도 쌓이고 또 그 동네 전체가 사람 살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뭔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고민들은 늘 있는데 이런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민들이 숙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또 이게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꼭 쉽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오늘은 빈집 문제를 도시인들의 숙박업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사회적 고민과 맞물려서 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곧 우주 여행도 갈 수 있는 세상이 됐지요. 최근에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우주 여행에 성공했다고도 하고 또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곧 우주 여행을 한다고도 하는데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우주 여행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을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아침부터도 약간 하락세였긴 합니다만 점심시간 무렵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낙폭이 좀 깊어지네요. 코스피 시장은 1.23% 하락 중이고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낙폭이 좀 작습니다. 0.5%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는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일단 델타 변이 우려가 지속되면서 백신 접종이 좀 느렸던 나라들 경제 재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들리고 있고요. 예. 또 인플레이션 부담이 여전히 잔존하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의 조기 나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다시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환율 6원 정도 올라서 1,146원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1,000개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세 분위기가 우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친환경과 이상기후 관련 종목군들은 매우 활발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관련 종목군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단 이상기후라고 하기보다는 네. ESG라든가 그리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폭염이 예상되면서 냉방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무슨 창문형 에어컨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들. 예, 맞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전국적으로 폭염이 예상된다라는 뉴스가 마구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냉방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좋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창문형 에어컨 같은 소형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파세코 9% 정도 오르고 있고 이 신일전자도 지금 17% 급등 중이고요. 예. 그리고 에어컨 부품 생산업체 SCD 11%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15%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고 또 온실가스 감축 장비 등을 생산하면서 탄소 중립 대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주당 3주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5%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냥 전통 유화주인데 2분기 영업이익은 납사 가격 상승 때문에 원재료비 부담이 있어서 당초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오르는 이유가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소재 사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이상기후 관련주 그리고 이제 친환경과 ESG 관련된 설비 투자주들이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면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 휴젤이 유력 인수 후보자로 지목됐었던 신세계가 지분 인수 논의를 중단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거래 재개는 됐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여객 회복세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동사의 유상증자 소식 전해지면서 8% 하락 중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런저런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또 이런저런 이재민들도 있고 사망자도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또 산불이 서부에서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금융시장에도 또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안 좋은 뉴스긴 하지만 향후에는 친환경 그리고 ESG 관련된 정책 추진 모멘텀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서는 폭우가 있었는데요. 9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선에서 녹색당의 지지율이 큰 폭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집권당인 이 CDU의 수석 여부가 결판이 나는데 메르켈 총리 후계자로 꼽히는 라셰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지사가 이 수재민 위로차 방문한 곳에서 대통령은 피해자한테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참석자랑 농담하면서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 특히 이제 이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녹색당이 좀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 관련 투자를 가속화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커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이 일본에서도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그 BOJ,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그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친환경 설비 투자 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0%로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대출 기한도 2030년까지 무기한 연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에 대출을 하는 은행에게는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 자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 이제 의무를 삭감을 해주거나 면제를 해주는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ESG 관련된 설비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친환경 중심으로 공정 전환도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폐기물 처리 업체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리퍼블릭 서비스라는 업체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정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소각을 하고 이를 재처리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주로 이런 폐기물 처리를 담당을 하는데 예. 미국은 국토가 넓고요. 그리고 카운티별로 법규가 다 달라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재활용 의무화 등이 법제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런 폐기물 업체들까지 지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될 거라는 흐름에는 아무도 이견이 별로 없군요. 심지어는 비만이 오는 것도 이게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니 이럴 때일수록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분위기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관련된 그 기업들이 수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예. 것 때문에 오늘 같은 좀 약세장에도 좋은 주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이 없어서 문제지 빈집이 많은 게 뭐가 문제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빈집이 늘어날수록 이게 사회적인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 몇 년 동안 방치돼서 지저분한 빈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문제가 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빈집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스타트업이 있어서 이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자요 그러면 다 잠들어 있는 그런 뜻입니까? 네, 어떤 회사인지 맞습니다. 간단하게 좀. 예. 예, 저희 회사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예. 장기 무상임대에서 잘 재생 후에 숙박으로 이용한 후 그리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세나 월세로 빌려서 리모델링해서 손님 받고 또 계약 기간 끝나면 그 집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네, 숙박을 해서 돌려드리는 건 맞는데요. 예. 월세나 전세가 아니고 저희는 무료로 빌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빈집이니까. 네. 그러면 아예 그냥 집주인이 안 살고 버려진 집들이 꽤 있나 봐요. 저희도 가끔 뭐 농촌 다니다 보면 저 집은 주인 안 사시는구나 하는 집들이 눈에 띄니까. 네,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2019년 150만 채가 넘게 빈집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저런 집 빌려다가 고쳐서 이제 도시에 사는 분들이 좀 나서 하루 이틀 자고 가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사업이신가 봐요. 네, 우선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예. 우선 자꾸 변하잖아요. 제가 서울에 살 때 고향으로 여행도 자주 갔었는데 예. 그럴 때마다 자꾸 변하는데
그 여행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희한하게 그분들이 찾는 이제 자연들을 좀 망가뜨리고 이제 대형 리조트나 호텔들을 많이 또 지으시더라고요. 예. 그러지 말고 저렇게 비어 있는 집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사업하시다 보면 그래요. 나 저 집 그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집인데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좀 고쳐서 쓰시다가 보통 몇 년 후에 돌려주십니까? 집주인한테. 최소 저희가 10년 후에 돌려드립니다. 10년. 그럼 10년 동안 손님 받으면 집 고치는 비용은 빠져요? 지금 저희 계산으로는 한 2년 반 정도면 빠지고요. 네. 예. 그리고는 잘 관리해서 결국에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사실 수 있도록 예. 잘 관리해서 드립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네요. 네, 그 처음 주신 분들도 예.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요. 어차피 그러고 비워놓을 집. 네. 가끔 가서 집주인이 자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래도 내 집인데. 그렇게 자주 오실 것 같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안 오시더라고요. 네, 원래도 잘 안 오셨고, 네. 네, 워낙 먼 거리에 살고 계셔서. 그래서 그럼 그런 집들을 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네. 손님을 좀 그러니까 숙박 손님을 펜션처럼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숙박 손님 받을 수준으로 바꾸려면 집 돈이 얼마나 들어요? 수리비가? 지금 저희가 최소 1억에서 2억이 넘는 비용까지 지출해봤습니다. 집 상태에 따라서. 네. 그리고 나서 빌려주면 그 돈을 이제 10년이면 10년 안에 다 뽑고 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도 뽑아야 되는데 네. 꽤 인기가 있나 봅니다. 그래도. 네, 우선 가족 단위 손님들이나 혹은 이제 요즘의 젊은 시대들은 마당 있는 집을 이제 추억하시는 분도 있고 예. 단 한 번도 마당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제주도 왔으면 제주도다운 그런 숙소에서 묵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지역에 따라서는 법이 좀 달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법이라고 또 하는 곳도 있더군요. 네, 지역에 따라서 불법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요. 예. 네, 불법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저희가 여인숙도 아니고 여관업도 아니고 농어촌 민박업도 아니고 펜션업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 자체가 없어서 네. 예, 불법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불법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그럼 저는 지금 불법 영업을 하는 대표님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 인터뷰에서 하셨으면은 그 불법 범법자랑 대화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인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하게 됐습니다. 제주도에서만 가능합니까? 그럼 아니면 제주도에서도 요 지역에서만 가능한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3개 지자체까지 시범 사업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저 이렇게 독채로 제가 샀든 혹은 빌렸든 해서 이른바 민박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허가해 준다는 거군요. 네.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골에 가서 있는 빈집을 깨끗하게 고쳐서 독채로 빌려주면서 하룻밤에 얼마 그러면 그 동네 호텔에서 자는 거하고 비교할 때 장단점이 있을 테니 알아서 판단해서 거기서 자고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카테고리의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논리는 뭡니까? 우선 법이 없는 거고요. 과거에는 없었던 숙박업의 형태니까. 네, 기본적으로 처음에 허가를 했을 때는 이제 농어촌 민박으로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농어민을 위한 제도다. 주거지에서 숙박을 하는 거는 농어민을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 그럼 농어촌 숙박이라는 카테고리는 있는데 그거는 집주인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농어민으로서? 네. 한 지붕 안에 같이 살면서 남아있는 방을 이제 빌려주는 건 된다. 네. 또 저희 기업체에서 뭐 마을 공동체를 훼손하거나 또는 이제 기업이 지역에서 돈만 벌고 빠져나간다. 뭐 여러 가지 논리도 있었고요. 혹시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동네 주민들 주변에서의 민원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없고요. 지금 뭐 마을 회장님이나 특히 도순동 마을은 마을 회장님이나 청년 회장님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이 도와드립니다. 뭐 귤 좀 팔아달라 그러면 농산물 파는 스타트업 연결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네. 그리고 지금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저희가
벌어들이는 매출에 그 지역에서 있는 숙박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1.5%를 마을에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마을에? 네. 우리나라 숙박업 카테고리를 보면 호텔도 있고 뭐 여관도 있고 뭐 여인숙도 있고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농어촌에서 그렇게 집 짓고 독채로 빌려주는 걸 여관이나 여인숙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여관이나 여인숙은 이제 상업 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예. 이제 농어촌 지역은 이제 주거 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또 법적인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객실수 제한, 네. 뭐 20객실 미만, 20객실 이상, 그리고 뭐 도로폭 규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그럼 호텔로 해야 되는데 호텔 하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규제가 또 들어온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오붓하게 어디 시골 어느 한 채에 한 곳에 집 한 채를 지어서 이것을 독채로 빌려드리는 호텔 비슷하게 쓰겠습니다 하면 이래저래 다 안 되는 거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 규제 샌드박스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이걸 전국으로 확대합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가요? 그렇게만 되면 언제까지 테스트 해보는 겁니까? 2년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요. 예. 그때도 제도가 안 된다면 다시 2년 재연장, 그리고 다시 안 된다면 계속해서 재연장. 그러니까 법제화해서 합법화 될 때까지 계속 재연장이에요? 네. 문제 중간에는 이제 어떠한 불협화음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야겠죠.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 사업 시작하시고 난 후에 생각보다 이건 힘드네 싶은 게 뭡니까?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해봐라가 아니고 다시 제한을 가하거든요. 지역 또는 빈집의 요건, 예. 뭐 공사 중에 해야 될 어떠한 면적에 대한 규정,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규정들을 이제 지키면서 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의뢰가 들어왔던 것들이 해당이 안 되는 이제 빈집들이 많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빈집을 30% 증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 연면적에서. 네. 예. 근데 예전 집들은 너무 작아요. 그렇죠. 화장실도 밖에 있고. 그렇죠. 이걸 안에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 12평, 13평짜리로는 이제 숙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좀 더 다른 그런 중앙부처랑 협의를 좀 해나갈 예정에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 네. 기본적으로 옛날 집들이 저희 행정체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만든 집들이 많아요. 지금 기준으로는 불법 건축물들이죠. 그렇죠. 예. 예, 그걸 양성화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네. 고향집을 양성화하게 되면 일가구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대로 두면 괜찮고요. 그대로 두면은 그냥 불법 건축물은 주택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네. 공부상에는 되어 있으니 네. 1가구 1주택인데 뭘 좀 깨끗하게 세보려고 하면 이제 집수로 카운트가 된다. 네. 그것도 요즘은 고민이겠네요.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는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빈집인데 네. 이제 법 규정으로 보면은 빈집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비어 있어서 1년 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빌집 예. 이제 어머님이 요양원 들어가셔서 다음 달에 요양원 들어갈 건데 다다음 달부터 다재호가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는 이용을 못 하고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허송세월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것도 법규가 좀 건드려 주면 좋을 만한 문제다. 근데 뭐 저희는 여기까지 허용해 준 것만 해도 저희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어떻게 좀 확장 내지는 다양화하고 싶으세요? 기본적으로 계속 저희가 그 허가된 부가 조건 안에서 예.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비어 있는 것들, 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비어 있는 공간, 네. 뭐 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쓸모 있게 만드는 걸로 좀 확장해 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셨는지 아니면 또 주변의 숙박업과의 충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등등 이 사안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생각은 뭐 다 다르실 수 있을 텐데 빈집을 좀 되살려서 숙박업으로 쓰려고 하는 사업이 요즘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또 전해드리는 차원에서 저희 인터뷰 준비해봤습니다.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억만장자들은 이미 우주여행을 떠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주여행 경쟁이 본격화되고 또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이슈나 투자나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 오늘은 우주여행 기업들 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주여행을 성공했다는 회사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네, 점점 늘고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일단은 네, 리처드 브랜슨 네, 이분이 일단 그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우주 여행을 했다는 건데 맞습니다. 네, 리처드 브랜슨은 뭐 하는 회사 사장님입니까? 주식회사 우주 투어 사장님이죠. 버진 갤럭틱.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 여러 돌림자가 있는데요. 버진을 써서 버진 예. 레코드도 있고요. 버진 아틀랜틱도 있는데 버진 레코드는 이제는 뭐 사라졌지만 레코드 회사로 한 시대를 주물렀고 버진 아틀랜틱은 이제 항공사죠. 그러니까 항공사에 이어서 우주 항공사를 차렸고 우주 여행 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7월 11일이었습니다. 이때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본인을 포함해서 6명하고 함께 우주로 나왔는데요. 우주 관광에 성공했고요. 지구를 쳐다보고 돌아오게 됐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한항공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손님을 모아서 우주에 가서 실어다주고 다시 온다. 데려오면 맞습니다. 되니까.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흔히 인터컨티넨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산업의 대륙간으로 이동한다인데 지금 인터갤럭틱, 그러니까 이제 우주로 나가서 항성간 이동을 하겠다가 이 회사의 목표인 거죠. 리처드 브랜슨은 아주 기인인데요. 올해 71세인데 본인 자서전을 보면요. 본인이 평생 동안 76번, 그러니까 76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자랑을 해요. 제가 읽어보면 예. 아주 어렸을 때 뭐 장난감 타다가 뭐 크게 다칠 뻔한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실제로 심각한 사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만 간 게 아니라 그 열기구를 타고 세계 일주 여행에 도전을 여러 번 했는데 열기구로 네, 맞습니다. 언제요? 그게 1990년대예요. 97년하고 98년도가 가장 중요했는데 예. 97년도에는 열기구를 타고 가다가 알제리에서 추락했다가 알제리 쪽 반군한테 억류돼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예. 98년도에는 중국 영공으로 들어갔다가 북한까지 흘러 들어간 적도 있어요. 98년에 네. 이분의 열기구가 맞습니다. 네. 북한에 추락한 건 아니고 북한 하늘로 날아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브랜슨 회장의 본인의 자서전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서 그 자신의 여행을 축하해주고 행운을 빌어주는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그 당시에 써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좀 허풍이 좀 있는 분인 건 맛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있죠. 브랜슨은 인류 최초의 우주 관광객이 된 건 분명합니다. 이 타이틀은 분명히 거머쥐었고요. 예. 이건 절대 허풍이 아니죠. 우주인도 이미 있었는데요, 뭐. 그렇죠. 근데 우주인인데 우주에 가는 건 이제 우주 여행이라기보단 놀러 간 사람으로는 이분이 그렇죠. 처음이다. 대부분 다들 사실은 이제 일하러 갔지. 항공으로 개념 보면 대부분 우주인들은 출장 갔잖아요. 일 때문에 간 건데 다. 네, 비즈니스 트립이 아니고 요거는 트래블입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놀러 간 건 이분이 그렇죠. 처음이다. 맞습니다. 네. 이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주로 날아가는 방식이 이 미사일이나 로켓가 아니라 좀 독특하더군요. 네, 맞아요.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어부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바? 네, 대형 모선 비행기 위에 예. 우주선을 실어서 어부바식으로 업고 가서 그 지상 한 15km, 20km 위에서 예. 로켓을 쏴서 한 100km까지 이제 정확하게 80km입니다만 상공까지 우주선을 올려놓는 방식이죠. 80km까지 날아가는 게 목표인데 네, 맞습니다. 일단 한 20km까지는 어디 모선에 엎여서 갔다가 네. 모선에서 한 번 더 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오. 이게 이제 이른바 공중 발사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로켓의 방식은 그러니까 아폴로 11호 이미지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워 형태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솟구쳐 있는 타워 발사체 꼭대기에 우주인들이 탑승하고 그 우주선이 솟아 올라가서 대기권을 꿰뚫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 그렇기도 하고 100km 남짓 뭐 100km도 안 되는 거 날아갈 거면 네. 그냥 지상에서 쏘지. 굳이 지상에서 20km 정도까지밖에 안 날아간 후에 네. 굳이 거기서 한 번 더 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요게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지상에서 가장 우주 발사의 그 변수는 날씨거든요. 20km 상공으로 올라가면 날씨에서 자유롭죠. 항상 맑은 날씨니까 20km 상공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료 소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우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꽤 매력적이라고 봅니다만 또 다른 그 우주 사업가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창업자가 예. 이 부분이 이제 중량을 많이 실을 수 없어서 부정적이라는
방식이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처드 브랜슨은 이 방식을 아주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양반의 목적은 우주 개발도 아니고 우주 과학도 아니고 우주 관광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처럼 공항에 가서 비행기에 타면 네. 그러면 어부바식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더 쏴준다. 맞아요. 네, 그렇게 올라가니까 사실은 관광 어부를 하기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타워 형태로 진짜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타서 가야 한다고 하면 이거 여행이라기보다는 약간 놀이기구 타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좀 아니니까 좀 편하죠. 특히나 기존의 그 공항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서 출발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주 관광업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는 이런 어부버 방식이 매력적입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항상 거의 출발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이거 안 그래도 이거 출발하는 날 얼핏 뭐 영상을 한번 봤는데 네. 거의 뭐 콘서트 하는 분위기더군요. 그러게요. 유명 팝 가수들이 총출동했는데 그 왜 유명 영화 중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억만장자가 이제 슈트 입고 와서 날아다니는데 그 안에 있는 아이언맨하고 똑같아요. 거의 뭐 그 리처드 브랜슨이 우주 여행을 가서 돌아와서 이 무대 한 정중앙에 강림하고요. 팝스타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게 거대한 하나의 잘 짜여진 마케팅 쇼로 만들어줬죠. 예. 그래 사실 리처드 브랜슨은 예전에 그 본인이 그 버진 갤럭틱 이전에 버진 아틀란틱이라는 항공사 홍보하려고 라스베이거스 빌딩에서 번지 점프한 적도 있어요. 네, 그 팔다리가 다 부러집니다. 네. 항공사 사장일 때 네, 항공사 사장일 때요. 홍보한다고 번지 점프했다가 다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의 기인이어서 그래서 이번 홍보도 사실 리처드 브랜슨답다고 할 수 있죠. 네, 모두의 관심을 쏠리게 했잖아요. 하여튼 이분의 어머니는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 네. 이분이 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회사의 첫 1호기에 타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가서 비행기 위에서 사실 이게 우주에 딱 갔고 최초의 1호 우주 관광객이면 예. 그 멘트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한 마디씩. 예전에 보면 그 유리 가가린이라고 우리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사가 네. 한 마디 한 게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뭐 이런 거.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본 사람은 처음이니까 예. 이 의미 있는 얘기였겠고 예전에 이제 닐 암스트롱이 그 달에 처음 발을 디딘 다음에 이것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작은 첫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 있어서는 원대한 도약이다. 엄청 멋있는 얘기잖아요. 이거 좀 준비해간 멘트 같은 느낌이 그죠, 들어요. 준비한 예. 멘트죠. 그래서 사실 리처드 브랜슨도 무슨 준비를 할까 했는데 네. 뜻밖이었어요.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우주를 꿈꾸는 어린 아이였고 그 꿈을 이제 이뤘다. 그리고 당신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구를 보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었다.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이게 우주 관광객으로서는 굉장히 어울리는 멘트였다고 느꼈어요. 예. 우리가 우주를 가서 그러니까 관광을 가는 이유는 뭐 인류의 뭐 번영과 국가 재건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의 행복과 인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인데 관광의 목적으로 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겠죠. 예.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자면 지금 우주 시대는 뉴 스페이스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 올드 스페이스하고 뉴 스페이스 구분하거든요.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국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시대고 뉴 스페이스는 민간 기업들이 예.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시대인데 예전에는 일하러 가고 지금은 놀러 가고. 맞아요. 네. 그렇게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굉장히 확 문이 열리게 된 것도 예. 그것도 사실은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놀러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러면 거기에 수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관광 예. 수요 때문에 돈이 몰릴 거니까 그런 시작점, 첫 단추를 꿰는 거죠. 놀러 가는 우주. 네. 가시면 뭐라고 남길 것 같습니까, 신기주 기자님은? 가서 뭐 말을 하지 말고 거기다 뭐 예를 들면 방명록 같은 거 써놓은 거 뭐 있지 않겠어요? 뭐라도. 그러게요. 저는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그 돈 주고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큰 돈이지만 한 5억쯤 한다면서요? 그렇죠.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 정가인데요. 여기 예. 한 25만 달러인데 이게 한 3억? 3억이 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는 제프 베조스가 차린 회사의 예. 비용은요. 이건 경매 방식이에요. 그래 경매면 최고가 낙찰자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 바람에 네, 경매 방식은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맞습니다. 만든 네. 또 우주 로켓
타고 우주 놀러 가는 그 회사.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300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2,800만 달러 정도에 낙찰됐다고 하는데. 첫 티켓 이런 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얼마 할지는 또 모르고. 그렇죠. 근데 정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프 베조스가 세운 그 우주선 회사. 네. 거기 얘기 좀 또 해주시죠. 달라요 많이? 그게요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22일이니까 내일이죠. 예. 내일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만든 회사의 로켓이 드디어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는데 그 이 로켓의 이름은 뉴 셰퍼드라는 이름이고요. 근데 내일이 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내일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정확하게 5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 맞췄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브랜슨의 경우에는 이제 어부바 방식을 쓴다면 그 베조스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타워형 방식으로 로켓이 높은 꼭대기 타워로 솟구쳐 있고 수직 방식으로 발사되는 지상 발사 방식을 쓰고요. 그럼 로켓이 끝까지 갔다가 로켓이 내려와요? 아니면 그 로켓 다음에 발사체는 분리되고 위에 있는 탑승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로켓은 가다가 그냥 툭 떨어지고. 맞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셨던 게 좀 짚자면 그 로켓을 버리잖아요. 그 발사체를. 그 버리는 발사체가 아까워서 이걸 재활용하는 로켓 뉴스페이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는 그거를 또 그것도 주워다 쓴다는 거죠? 네, 한 번 발사한 거를. 네, 주워다 쓰진 않고 그 로켓 자체가 정말 신기하게 수직으로 똑같이 발사했던 공 모양 그대로 지상에 착륙해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그 바람에 일론 머스크 방식은 그 발사체가 그런 재활용 방식 덕분에 우주 발사 비용을 정말 혁신적으로 낮췄죠. 이게 일론 머스크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제프 베조스는 이제 본인의 방식으로 우주를 개발하는데 여기서 이제 뉴 셰퍼드라고 하는 베조스 우주선의 이름은 이건 이제 미국인으로선 최초로 우주에 나갔던 유인 우주인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리 가가린만 기억하잖아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잔혹한 세상이니까. 세계 2등이지만 미국에서는 최초인 그 우주 비행사가 셰퍼드예요, 이름이? 앨런 셰퍼드입니다. 앨런 셰퍼드. 그래서 뉴 셰퍼드라는 이름이고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20일 오전 8시에 미국 텍사스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가는 분들은 경매로 뽑았다고 하니까 돈 많은 분들이 탔겠네요. 한 분은 돈이 많고요. 한 분은 돈이 많지 않은데 돈이 많지 않은 분은 윌리 펑크라고 하는 올해 82살의 할머님이 계신데 이분은 1960년대에 나사의 그 우주인 테스트를 통과했던 여성 비행사인데 당시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주에 가지 못했어요. 유리천장이 있었던 거죠. 그 영화 히든 피겨스 있잖아요. 그렇게 상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베조스가 직접 윌리 펑크 할머니를 초대했다고 하고요. 다른 한 분, 그러니까 올리버 다먼이라는 인물은 아빠 찬스 쓴 고등학생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윌리 펑크 할머니는 공짜로 타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그 올리버 다만은 그 아빠가 네덜란드의 유명한 그 사모펀드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억만장자죠. 그래서 그 본인이 뽑혔는데 본인이 아들한테 양보해서 아들 이제 고3 18살입니다. 18세. 아빠 대신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돈은 아빠가 내고? 그렇죠. 아빠 찬스. 네. 그래서 네. 제프 베조스가 조금 좀 늦게 날아간 거네요. 브랜슨 한번 갔다 왔고. 그렇죠. 근데 며칠 사실 늦었네요. 이제 베조스가 대신에 브랜슨보다도 높이 날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브랜슨은 그 지상에서 한 80km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사가 인정하는 우주 여행의 기준선입니다. 82? 네, 미국 기준으로 맞는데, 근데 국제 항공 우주항공 협회 기준으로는 그건 우주 여행이 아니고 100km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그 카르만 라인이라고 불러요. 이 카르만 라인은 뭐냐면 이제 카르만 라인? 네, 정말로 이제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그 날개 달린 비행기는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일대 지역을 뜻하는데 카르만 라인을 넘어야 우주 여행이라고 보는데 베조스는 100km 넘어까지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구와 우주의 경계막이네요, 그죠? 경계선도 그렇죠, 아니고 맞습니다. 경계막인 카르만 라인. 네, 맞습니다. 그 밖으로 나간다 여기는. 그렇죠. 우주에서 한 11분 정도 머무르면서 이제 무중력 탐험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약간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 오리진 베조스 쪽에서는 그 브랜슨이 먼저긴 한데 높이는 우리가 더 높고 또 하나는 우리 우주선이 창문이 더 커라고 얘기합니다.
창문 더 큰 건 좀 그러네. 원래 날아갔던 버진 갤럭시 거는 창문이 참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항공기의 창문 정도 크기였거든요. 조그만 거. 네. 사실 그 정도도 우린 볼 수 있지만 예. 근데 정말 큰 창문이라고 하면 이게 목적은 우주 관광이잖아요. 밖을 봐야 될 텐데. 그건 크다. 네, 더 크다. 이 우리가 훨씬 두세 배 크니까 우리가 정말 관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예전에 올드 스페이스 시절에는 예. 창문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안전하고 과학적 실험을 해야 되고 뭐 인류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지금은 오직 목적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보는 게 목적이니까 창문 크기도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가서 보고 다시 내려오는 게 다니까. 그렇죠. 네. 좋겠네요. 일단은 그 브랜슨이 네. 갔다 왔고 제프 베조스도 이번에 간다 그러고 일론 머스크는 그 로켓 재활용하는 거 네. 그거로 또 간다는 거죠. 네, 일론 머스크 본인은 뭐 아마 본인이 직접 타고 수백 킬로 이상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제프 베조스나 리처드 브랜슨에 비해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 개발 계획이 훨씬 더 많이 기술적으로 축적되고 발달돼 있고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미국 한국우주국이나 이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발사체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 상업화되어 있거든요.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성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로켓을 다시 재활용해서 내려오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 방식이. 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는 아마 그냥 지구 관광 정도를 끝나지 않고 완전히 외교권을 벗어나서 이제 지구와 달 사이 정도 어디까지 가는 이벤트를 벌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기술이 뭔가 이 회사만 할 수 있는 독점은 아닌 것 같고 세 회사나 다 해내는 거 보면. 네. 그러나 다 미국에서만 해내는 거 보면 또 다른 나라는 쉽지 않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일단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요. 그 뉴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입안한 측면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러니까 달의 우주가 유진 선언이 마지막으로 간 이후에 달나라에 간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주 개발 계획이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었는데 이걸 민간한테 넘겨서 미국도 우주 개발의 주도권을 민간에 넘겨주면 시장에서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고 봤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기술도 많이 공개한 거죠. 공유를 하고 스페이스X가 특히 어느 단계부터 나사가 독점하고 있었던 일부 방산업체가 독점하고 있었던 발사 기술을 다 이제 본인의 회사로 이렇게 수립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알려줬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우주를 주도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나 뭐 버진 갤럭틱 창업자나 돈 더 벌려고 이 사업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그분들 마음은 또 모르죠. 또 그 정도 부자가 되면 조금 더 벌고 싶은지도. 이게 베조스는요. 그 우리한테는 아마존의 창업자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이제 공학도인데요. 예. 그 베조스의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그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창업한 이유는 돈 벌려는 게 아니라 우주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일 것이다. 원래 우주선 쏘아 올리는 사업 하고 싶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꿈이었고 실제로 베조스가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사실이지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조스의 목적도요 단순한 우주 관광이 아니고 달나라에 그 식민지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것도 왜 또 이게 그러니까 스케일이 좀 다른데 글쎄요 농담처럼 얘기하자면 아마존 물류창고를 달나라에 만들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 물류창고를 화성에 뭐 배달해주고. 네,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미국인들 많이 가고 나야 또 우리한테도 찬스 오겠죠? 그러게요. 이제는 사실은 예전엔 미국만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우리도 돈만 있고 행운만 따라준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주 개발, 우리 관광, 우주 관광 갈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